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두 여동생의 유류분 청구 소송 맞대응해야 할까요? 지인이 땅 팔아서 돈 갚는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상간소송 위자료 지급, 상대방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아이와의 면접 교섭 거부, 면접 교섭 이행 명령 방법은?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법령은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를 치면서 정치권까지 나서서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SNS 등에 올라온 연예인이나 또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유포하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고요?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간 실시된 허위 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결과 총 963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집중 단속 시행 기간 이전 7개월간 인원 267명보다 무려 260%나 급증한 검거율인데요. 이 덜미가 잡힌 이들 중에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딥페이크를 약 270회 유포한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또 2023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영상물 약 1,100개를 제작 유포했던 피해자들도 검거되었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일도 있었죠. 지난해 7월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에 일명 지인 능욕 혹은 선생 능욕, 도찰과 같은 해시태그를 함께 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가해 학생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결국 퇴학 조치 내려졌고요. 현재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인천교사노조를 비롯한 국회의원, 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개가 일괄하여 이달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연 바 있었고요. 이 문제가 되었던 가해 학생에 대해서 결코 선처는 없다,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인 경우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에 붙잡혔던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의자 5명 중에 4명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 기간 관련 사건 1,094건을 접수 수사해 피의자 573명을 총 검거했는데요. 이 검거된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3명, 즉 비율로 따지면 80.8%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는데요. 네네. 이 가운데 촉법소년, 흔히 이야기하는 10살 이상 14세 미만, 14살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는데 이들 역시 94명, 16.4%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간 실시되었던 집중 단속에서도 연령별 검거 인원을 따져보았을 때 10대가 669명으로 69.5%로 가장 많은 결과를 보였고요. 이어서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 등의 순으로 연령별 분포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촉법 소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이 촉법 소년에 해당되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지 않은가요? 예, 한 행위의 위중함이야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성인이 되지 아니한 소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야 된다, 정식의 처벌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소년법의 이념이 있는 거죠. 네. 이 때문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학생이 이와 같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소년법에 의해서 정식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에 의하여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한 보호 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소년원 정도에 의한 정도인 거죠. 자,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편집 반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또 관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성폭력 처벌법을 추진해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이번 개정안은 21일 바로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또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관련하여 수익하게 된 범죄 수익에 대해서 그 필요적 몰수 추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허위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앞으로 더더욱 처벌의 실효성이 거두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차단 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이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도 수사기관에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권 혹은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유명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N번방 사건의 그 유형을 잠시 짚고 넘어가면요. 이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시 무료방과 유료방을 나뉘어서 회원제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착취물 영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수익을 거두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디지털 성범죄는 판매와 소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그 디지털 성범죄의 사람의 욕망과 뒤얽혀서 결국은 주된 범죄 동기는 수익이었다라는 걸 착안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 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게 되면은 향후에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개정안이 모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범죄자들의 범행 동기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 6월 4일부터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 협박성 음란물 전송, 온라인 성착취 등 첨단 디지털 수법을 동원한 범죄에도 이 위장 수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 정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나 또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딥페이크에 활용되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졌던 개인의 얼굴이나 개인 정보라는 점을 착안한다면 일단 SNS 등등 열린 공간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업로드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고요. 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보내었을 때는 클릭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클릭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하라 라고도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삭제했을 때에는 정작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사건들을 봤을 때에는. 네. 그렇다면 삭제를 권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클릭하지 않고 곧바로 112 혹은 117 등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이고요. 아울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면은
경우는 결코 다시 재공유한다거나 하시지 말고 신고를 즉각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소유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 어머님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네네. 아버님은 지난달 말일 돌아가셨는데, 네. 아버님 땅이 한 5,000평 있는데요. 네. 작년 12월 달에 제 동생, 제가 2년의 장남이고, 네. 밑으로 여동생 둘, 그다음에 막내가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저는 좀 더 아들만 둘이에요. 네네. 근데 남동생이 아버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님도 사과를 들었어요. 네. 근데 남동생이 그러니까 저 작년 12월 달에 네. 제 아들 앞으로 땅을 3,000평을 해주고 네. 그리고 자기 앞으로 2,000평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금년 3월 달에 알게 됐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 이제 여동생들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여동생들이 날 찾아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그거를 아버지가 약간 우울증이 계셔가지고 그걸 얘기하니까 그냥 뭐 난리 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네. 한 달 뒤에 4월 달에 여동생 둘한테 200평을 줬어요, 아버지가.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게 그 시골 집터하고 집터 130평하고 집터 네. 옆에 텃밭 160평하고 그리고 이제 야산이 한 3,000평 있는데 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저는 제 앞으로 뭐 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네. 그 아들한테 2,800평이 갔는데 네. 아들이 그게 이제 아버지가 날 준 건데 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동생하고 아들한테 유류분 청구 소송이 제가 가능한지. 저희가 미리 전해 듣기로는 두 여동생 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 이유도 어떤 건가요? 얘네들도 억울하니까 네. 이틀 전에 알게 됐어요. 서울에 저 유명한 법범 센 사람들을 둘이서 했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상속 재산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황미옥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안은 잘 청취했고요. 네? 사실관계는 잘 청취했고요. 예. 그러니까 아드님에게 땅이 2,800평 정도 증여되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시고 계셨나요? 네,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슬아의 아드님이 2명이 있으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두 아드님 중에 한 아들에게만 2,800평이 증여된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이 두 여동생은 이미 유류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들어간 것 같아요. 변호사까지 선임을 한 걸로 보이고 네. 이러한 와중에 공교롭게 상담자분, 즉 망자 기준으로 장남이신 상담자분께서는 특별히 수익 받으신 게 없고 이런 부분 좀 네. 문제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상담자분의 아드님이 생전증여 받으셨던 그 2,800평은 네. 마치 상담자분이 받으신 것처럼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원칙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망자 기준으로 따지면은 아들과 손주인 거죠. 아들과 손주를 일치로 보지 않고 별도로 손주에게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담자분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 방향이에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내 아들, 그러니까 망자 기준으로 손주한테 땅이 갔고 막내 동생에게 땅이 갔는데 나는 못 받았다. 나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특히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는 상담자분의 아드님에게 이거 어차피 할아버님이 놔주신 건데 라고 언지를 드리니까 아드님이 그걸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손주인 나한테 따로 챙겨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상담자분에게는 유류분의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내 아들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글쎄요, 둘째, 셋째, 즉 딸들이 받은 땅들이 얼만큼 금싸라기 땅인지 가치 있는 땅인지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금싸라기 땅이 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그 집하고 집터하고 그 옆에 텃밭하고 지금 저 금싸라기 땅인데 그거를 저는 모르는데 제가 제일 많이 인간에 좀 아버지 속을 많이 썰려가지고 이제 동생들 얘기가 아버지가 그 오빠 주려고 했었다라는 아버지 얘기를 들었다고 나한테 기침을 해주더라고. 그래요. 제가 왜 땅값을 운운하냐면요. 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각 상속인들이 받을 상속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도 채 못 받았다고 하면 유류분을 청구한다. 이런 구조인데 그 받을 상속분과 절반도 못 받았다. 이거 평가는 땅값으로 따지는 겁니다. 땅이라면은 땅값으로 따지는 건데 네. 평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손주가 받은 땅의 땅값을 따져 보아서 그 땅값에서 내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로 많이 받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단 봤을 때에는 상담자분의 아드님이 2,800평을 받으셨기 때문에 많은 가액을 받으신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상담자분의 아드님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막내 남동생도 보면 1,500평 정도 받으신 것 같거든요. 한 1,700평. 1,700평. 그럼 여기도 사실 적지 않은 땅이 갔기 때문에 이쪽도 더간것 같더라고요. 면적이 더 넓단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도 1차 어느 분하고 상담해 보니까 막내 동생도 조금 더 고발을 했기 때문에 토해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막내 동생분도 이미 많은 땅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상담자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류분에 대한 침해에 육박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내 동생분도 반환 의무자가 될 것이고 글쎄요, 둘째, 셋째 분, 여성분들은 평수로는 200평인데 좀 전에 말씀 주신 바로는 나름의 가치 있는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런 방식을 다 계산을 하셔서 전체 상속재산, 지금 아직 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골의 주택과 대지와 텃밭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죄송한데 제가 또 하나 알고 싶은 게요. 지금 이제 증여 받을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게 현금이 한 5천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집터하고 집 텃밭이 있고 또 산 3,000평인데 그거는 아버지 마지막 종족산이에요. 그 세 분 명의로 돼 있었는데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 예.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
지금 그 현금이 한 3천 녹여돼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와야 내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동생들이 요번에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냥 다 나누려고 했었는데 여동생 애들이 저 변호사님이 그러셨나봐. 그 남동생은 가져갈 만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럴 그리고 수 있죠. 집하고 집터도 그 내용도 좀 알고 싶으니까요. 그래요.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망자 명의로 재산이 좀 있다. 아직까지 덜 증여되고 망자가 사망 당시 보유했던 고유의 상속 재산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면 네. 유류분 반환 청구의 문제와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를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물론 상속재산 분할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죠.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는 이미 망자 생전에 다 쉽게 얘기하면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받지 못했던 한 분이 남아있으니까 이분이 망자가 사망 당시 남겼던 재산을 거의 대부분 받는 구조로 그렇게 분할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분할을 마치고 났는데도 아직까지 유류분을 다 채워지지 못한 부족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경우 다른 사람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서 또 하나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그 아들한테 아버님이 현금으로 한 1억 8, 9천을 줬고요. 그리고 남동생한테 한 8천만 원을 줬거든요. 현금. 네. 그것도 저거 유리분 청구가 되는 건가요? 입증되십니까? 그럼 뭐 저기 은행에서 그거는 뭐 은행에서 이렇게 해보면 그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금 증여는 생각보다 입증이 수월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의 모든 절차가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은 증여재산인 건데 현금인 경우에는 많은 상속 사건들을 봤을 때 현금 증여를 입증하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망자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이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란 표현도 적절하지 않겠네요. 증여라고 추정이 될 수 있죠. 특별히 다른 금전 거래가 없었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 어르신께서 땅 수용해서 수용보상금을 얼마 받았다거나 아니면 무슨 금전이 굵직하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줬다고 들었어. 이 정도로는 입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1억 8천과 실제 8천만 원을 나머지 그거는 그 아버지 저도 대략적으로 아버지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었는데 동생들이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에다가 아버님이 꼭 기록을 총생에서 매일매일 기록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주 아버지 키트에다가 아까가 적어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정확히 이제 어느 날짜에 얼마가 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게 증명 대신해서가 안 되는 건지요? 예. 그런 경우도 많죠. 망자가 사망하시고 나니까 장부나 일기에 내가 몇째한테 돈 얼마 넘겼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경우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견 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만 있었을 때 인정되지 않은 판결례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망하신 어르신께서 생전에 수표로 출금을 했는데 뭐 수표에 대한 배서 이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판결문을 쓰는 법관이 명백하게 적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입증은 좀 필요하고 그러한 입증의 내용을 다 충족했다라고 했을 때는 응당 8천만 원과 1억 8천만 원도 당연히 증여분으로 산입이 된다라는 게 당연한 결론입니다. 예,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예,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네, 혹시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잘 들려요.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 그러면은 그 현금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고 제가 듣고요. 무조건 저도 유리분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지금 상담하신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권하시는 걸로 좀 듣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동생들이 변호사 선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면 어차피 판사님이 판결을 하는 거니까 기다리면은 저도 같이 판결을 해 든다면 그냥 기다리고 싶은데 판결을 저는 청구 소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는 건지 그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를 권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야 뭐 특별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망자 사망한 이후에 뭐 수년이 지나서 하셔도 괜찮은데 유류분 반환 청구는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망자 사망한 이후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조기 종결하라 이런 취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분 두 분은 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셨는데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 그 변호사 아닌 분들이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유류분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마냥 동생들 소송 결과를 다 지켜본 다음에 움직여야지라고 하기에는 기간을 도과할 위험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제가 대충 봐도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거의 대부분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신 상황이어서 유류분 침해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뭐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의 사남매들 중에서 상담자분은 상속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류분조차 챙기지 못한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여동생들의 소송 결과를 다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결정을 한다라는 걸 좀 뒤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는 선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망자가 남겼던 산, 집터, 텃밭, 그리고 현금, 그리고 아니 지금 선생님이 법률 전문가신데 뭐 선생님이 딱 이거에서 내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상속재산은 평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따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말씀 주셨던 산, 집터, 텃밭, 여동생이 받았던 200평들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고 이건 유류분에 대해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돌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좀 해소되셨을까요? 조금 해소됐네요, 조금. 네,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실질적으로 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아들이지만 침해를 당했으니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 하나 제가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부자지간에는 이게 청구가 안 된다는 누가 그런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침해를 당했으니까 청구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조금 위안이 좀 됩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요.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평하게 증여된 게 아니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상속하는 사람의 마음인가요? 이렇게 차등해서 이렇게 상속하거나 증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증여는 어디까지나 본인 소유, 사적 재산의 처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남매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서 누구에게 재산을 더 많이 준다거나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남은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나누는 정도일 뿐인 것인데 그런데 한 상속인 혹은 특정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이 배분되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받을 재산의 절반을 채우는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거든요. 그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 유류분에 대해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었죠. 그런 구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상담자분께서는 그럼 내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이 좀 답답하실 텐데 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산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에 맞추었을 때 이 변수들이 거의
굉장히 십수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유류분반 침해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유류분반한 청구 소유를 제기하시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상속소송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망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줘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현금과 산, 집터, 텃밭 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기한도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늦지 않게 대응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유류분반한 청구 기간 짧습니다. 그래서 기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023년부터 지인한테 5번에 걸쳐서 총 6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차용증이랑 인감 증명도 받아놓고 갚는 기한은 올해 5월까지로 해놨지만 아직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올 3월을 마지막으로 지인이 돈을 빌려가면서 본인이 소유한 땅을 처분해서 이달 말까지 2,800만 원을 우선 갚겠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그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지급 변경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아직 돈을 못 돌려받고 있거든요. 지인에게 근저당에 설정된 부동산이 하나 있다고 하긴 했는데 소송비만 더 나갈까 봐 정식 소송은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지인 말로는 법인 명의의 땅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지인이 말하는 공매로 법인 땅을 처분해서 갚겠다는 이 주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글쎄요. 이 지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워낙 법률 용어를 막 혼재해서 쓰셔서 아시고 이러시는 건지 실수하시는 건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공매로 법인 땅을 처분해서 갚겠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매 절차 잠깐 짚어보면 네. 공매 절차라는 것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재산을 처분한 절차죠. 또 네.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하는 것인데 제일 많은 것이 바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는데 대출을 했는데 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되어서 결국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는 절차인데 개인이 공매로 해서 법인 땅을 처분하고 또 그로 인한 대금을 갚겠다? 이미 갚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갚겠다라는 절차인데 여기에서 뭐 개인적으로 어디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용어 자체도 네. 옳지 않고 현실적으로 옳지 않은 이야기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개인이 공매로 법인 땅을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짚어주셨고요. 계속 갚겠다는 말만 하고 변제를 미루고 있는 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도 여쭤보셨거든요. 가능할까요? 글쎄요. 일단 저는 이 사건을 봤을 때에는 지인이 하는 이야기가 단순 민사상 문제 아닌가, 민사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변명하는 내용이 옳지 않은 이야기, 즉 거짓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이 형사상 사기죄, 차용금 사기죄라는 건 그런 거죠. 단순히 돈을 못 갚았을 때 사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릴 때 거짓말을 섞었다거나 혹은 갚지도 못할 거면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거나 할 때에 우린 사기죄로 처벌하는데 네. 일단 돈을 5번에 걸쳐서 총 6천만 원
6천만 원 빌려주셨고 그 이후에도 또 빌려주셨는데 매번 빌려줄 때마다 무슨 용도를 들으셨는지 무슨 말로써 변제를 약속했는지에 따라서 사기죄의 향방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판결문까지 받고도 돈을 못 돌려받은 분도 계시는데요. 근저당에 설정된 부동산이 있긴 하지만 상담자님 말처럼 투자 대비 실익이 없다면 소송을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 해서 그것이 당연히 나의 채무 변제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님께서 뭐 투자 대비 실익이 없어서 이거는 옳지 않은 판단 요인이라고 보이고요. 소송을 제기를 해서 강제적인 권한을 가진 판결문을 획득했을 때 그제야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내가 소송하는 동안에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 어디 팔려버리는 건 아닌가 염려되신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셔서 남은 가치라도 우선순위를 확보하시는 게 맞지요. 네. 그럼 실제로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예,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 확정까지 되었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경매 절차 도중에 일부 경매 비용을 선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매각 비용에서 경매 비용 등등은 제일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 채무자 소유 재산 파악하시고요. 지급명령을 가지고 경매 절차 등의 강제집행 절차 돌입하시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네. 그럼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어떻게 별도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일단 파악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더 이상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절차 필요하고요. 네. 그와는 별도로 지금 일부 채권자들은 지급명령까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까지 들어온 걸 보니 내 재산 전부 강제집행에 소요되겠구나, 강제집행을 면탈해야겠구나 생각했던 정황이 보인다면 이것은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형사상 처벌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차용증의 인감 증명까지 받아뒀는데도 돈을 못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좀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줄 때 가장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죠. 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당시만 하여도 굉장히 좀 이렇게 궁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정증서를 요청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이고, 네네. 그 밖에 더 확실하다고 하면은 채무자 소유의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물적 담보 확보하는 건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제일 확실하다고 보이고요. 그 밖에 왜 빌려줬는지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문건으로 남기시는 것이 훗날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의 어려움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간혹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예, 이자 제한법에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 개인 간에 약정할 수 있는 이자를 제한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법은 2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해당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대통령령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20%를 최고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부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자 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를 넘어서서 받았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민사상으로는 초과 부분 이자는 무효라고 봅니다. 그런데 형사처벌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자 제한법을 위반하여서 과도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이자 제한법이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듬직한 남자가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였고 유부남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간 건 아니었고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했는데요.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제가 취하자 그 사람은 저를 모텔로 데려갔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저는 대출까지 받아서 위자료와 지연 손해금, 소송 비용까지 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현재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모든 책임을 저 혼자 떠안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제 잘못이 40%라면 나머지 60%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로 쓴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그 흔히 이야기하는 상간소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 과거에는 간통죄 처벌 규정을 두었으나 이제는 그 규정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왔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위자료 배상 책임 청구 이런 구조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처음 시작은 그리 나쁜 의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법률적으로 해결되다 보니 큰 금전적 부담까지 지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재 상담자분은 모든 책임을 자신만 지는 게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상가소송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상담자분이 직장 상사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예, 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적인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자신만 책임을 지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상대방인 원고, 즉 그 유부남의 와이프인 거죠. 그분이 원고가 오로지 상담자분을 콕 찍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담자분은 어쩔 수 없이 피고로서 열심히 응소하다가 판결 2천만 원 배상 책임 판결을 받고 이걸 갚으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내가 부담하게 되어 있던 이 손해배상 책임은 비단 나 혼자만의 단독 책임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 즉 직장 상사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실제로 요즘 구상 청구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상담자분은 일단은 판결상 금액을 다 변제했다면은 내가 부담한 것 중에 일부는 직장 상사에게도 부담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구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구상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번에는 상담자분께서, 즉 종전에 상간소송에서 피고이셨던 상담자분께서 이제는 원고로 바뀌셔서 상대방인 직장 상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해소를 제기를 하시는 구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부담하게 됐던 2천만 원 전부를 다 물리고 싶으시겠지만 그것은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한 절반 정도의 책임을 분담한다라고 보는 구조예요. 이러한 상황 따진다면은 일단 내가 부담하게 되었던 배상 책임, 그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직장 상사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금으로 산정하셔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반반 정도 책임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2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 반으로 나눠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달리 청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상담자분이 이전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함으로 인하여 들어갔어야 되는 비용인가 하면은 판례는 좀 나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똑같이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정도는 소송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비용이다. 특히 전소송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미 법원이 소송 비용 분담에 관한 결정까지 다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다시 한번 후소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담자분은 상대방의 책임을 60%로 보고 있는데 이대로 분담 비율이 판단될 수 있을까요? 직장 상사에게 좀 더 높은 책임이 지워지는 경우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직장 상사가 계속 찾아와서 스토킹에 육박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 여성분이 계속 적극적으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고 연락을 해왔다거나 네.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점점 직장 상사 그 남성의 책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남과 호감이 지속되었고 그것이 결국 부정한 행위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마냥 상대방 남성에게 더 높은 비율을 책임지라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바소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했는데요.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제가 됐고 전 남편은 양육비로 한 달에 12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주말마다 아이와 1박 2일 숙박 면접 교섭을 하고 만나지 못하는 주에는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추가로 더 원하면 자유롭게 만나는 것도 정했습니다. 전 남편은 양육비는 정해진 날짜에 잘 보내주고 있지만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처음엔 제대로 지켜졌지만 1년 정도 지나자 면접 교섭일이 들쑥날쑥해졌습니다. 미리 딸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전 남편에게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면접 교섭 일정을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저와 남편은 몇 번 싸웠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딸만 쓰는 핸드폰이 생기면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고 결국 저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딸은 아빠와 언제 만나느냐고 묻는데 전 남편이 제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아서 면접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부모가 이혼했어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녀 관계는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억지로라도 면접 교섭을 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혼할 때 슬아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향후 자녀에 관련된 사항인 양육비나 면접 교섭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면접 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지 궁금한데요. 이런 경우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면접 교섭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양육권 분쟁이 있어서도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하면은 그나마 뭐 분쟁할 만한 내용인데 서로 양육권을 갖지 않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사건은 참 그런 경우도 곤혹스럽죠. 있군요. 법원 네.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한 측이 양육권을 가졌을 때 비양육자는 당연히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면접교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은 마음의 상처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혼을 한 경우에 모든 경우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면접교섭에 한번 한정 지어서 보면요. 네. 그 이행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라는 강제인 것인데 협의이혼을 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를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내용도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라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가능한데 그와는 달리 협의이혼을 마무리 지어진 경우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별도로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양육비 사건의 시스템과 좀 많이 다르죠. 양육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입법자가 결단했습니다. 왜? 너무 많은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그러면 협의이혼 당시 작성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도 마치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해서 양육비 못 받는 부모가 별도로 양육비 심판 청구 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면접교섭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때문에 만약에 협의이혼한 경우라면 심판 청구 별도로 거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비양육자가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 교섭에 관하여 이행하라는 내용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상담자분처럼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고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예.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문기일 지정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면접교섭 사건처럼 신문으로 하기 부적절한 부분이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법관들이 조정기일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일정과 장소 등을 가급적이면 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조정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 신문으로 판단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여러 제재 방안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 교섭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 교섭의 경우에 어떤 제재 방안이 있을까요? 예,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요. 양육비 사건과 다르게 감치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에 대해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아이에 대한 정서 학대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예,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제 촉발되는 단계이고요. 아직까지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짧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한에서 법률적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